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도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전수미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국정감사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국감장 곳곳에서 막말과 이 날선 공방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치라고 하면, 그리고 공정함이라고 하면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작년 12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소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이나 이정수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데다가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동원돼서 오랫동안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 특검하면 됩니다. 무슨 친정권 검사니 무슨 검사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검사들이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이 데뷔, 국정조사에 데뷔하는 것,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정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의 국감장에서의 태도가 오히려 더 내용보다도 더 관심을 끌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피감기관의 기관장들이 해왔던 그런 태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소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태도보다도 국감장에서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이 기본적인 자료 그리고 치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토론을 즐기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더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정말 알맹이 있는 그런 내용의 국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 정권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를 못한 건데 지금 이렇게 또 수사 특검 얘기하는 게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번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검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제가 된 발언을 모은 이 어록집이 출간이 됩니다. 기금을 모아서 출간하는 이 펀딩 형태로 좀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좀 대중들의 관심 이 정도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사실 이번 국감이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이제 이 국회 차원의 견제인데 사실은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따기지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이제 4개월 좀 넘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 연장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틀린 이야기 아니라고 봅니다. 자, 좀 전에 박범계 장관 대답하는 거 보셨죠?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2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소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고요? 아니 그러면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차단을 시키고 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주검장 그 체에서 수사를 했는데 못 밝혀서 어떻게 특검이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을 지금 와서 이제 하자? 검수한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오히려 검찰 개혁하는 게 아니라 특수팀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검수한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이 내용을 진짜 뭔가 특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핵심적인 장관으로서 예. 또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자발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좀 더 어떤 시원하고 통쾌한 감을 주는 뭐 네. 자발적인 것인데 예.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은 직접 자기가 글을 쓰게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제 펀딩 형식으로 해서 뭐 책을 낸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인기는 많죠. 근데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많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다 생각되고 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뭐 정치를 저는 할 걸로 보지만 네네. 법무부 장관 있을 때는 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실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으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정, 법치주의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한 166회 정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좌를 빌려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계좌가 한 5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시기에 그 계좌가 이용됐고 계좌 관여 비율이 50% 가까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 계좌까지도 빌려줬는데 예. 수익은 3개월에 9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수사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이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네네. 최소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근데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공소시효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소시효 임박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그래서 어떤 처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수희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해 줬지만 그 전에 문정권은 다 됐고 기소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소를 못했다. 기소를 못했으니까 없는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수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전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론도 있으셨고 이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을 시키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예. 같은 잣대로 공정한 잣대로 봤을 때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갔지만 예. 거기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적 의심이나 그런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이중 잣대가 아니냐 아마 그런 의혹 속에서 그런 논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예정된 이 감사원의 국감도 이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죠. 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부터 사무총장의 공정성 논란까지 여야 공방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을 먼저 이현정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이제 국감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 국감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예. 감사원이 사실 전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해서 네네.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9개 기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감사 결과를 아마 14일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단 수사 사항이 있다면 네. 검찰 쪽으로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최종적인 결정자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그 28일 날인가요? 서면 조사 의뢰를 이제 했고 근데 무례한 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내부적으로 조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네네. 문제는 이게 조사가 일단 안 되면 뭔가 결과라는 일단 검찰에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정섭 이 국정기획 수석에게 이관섭 수석에게 이관섭 수석?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날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해서 이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 왜냐하면 감사 같은 경우는 보통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걸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 아는 것이 뭐냐 하면 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 전체 감사 일정입니다. 근데 개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낸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것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감사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 직속이긴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논란이 일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과연 유병호 사무총장 이야기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그걸 간섭하는, 개입하는 이런 점이 모르겠지만 이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 과연 이거 가지고 감사원이 중립적이 않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 예. 물론 뭐 아마 격한 토론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그렇죠. 민주당은 감사의 배후가 드러났다 이런 입장입니다. 감사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배경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굳이 감사원에서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상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박지원 전 원장도 실은 조사를 거부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좀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감사원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서면 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 수단으로서 하나 제시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는 뭐 감사원의 뭐 충성 경쟁일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과거 보면 이명박, 박근혜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예. 3번에 걸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펼쳤거든요. 네네. 근데 감사할 때마다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됐고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감사원의 존재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도 지금 감사원의 독립에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도 사실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인데 감사원의 독립은 업무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네.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일 수가 있는데 예.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냐 파악을 해보자 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예. 그것을 가지고 뭐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네. 그런 시선을 갖다가 좀 차단하기 위해서 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서면 조사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그런다면은 네. 가족이 북한군에 의해서 억류되고 사살되고 불타졌는데 예.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 그 서면 조사에 분명히 응했어야 되고요. 그것이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요, 특별히 이제 막말 논란 계속되고 있었죠. 지난주를 달군 이 국감장에서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땅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김재남 이사장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의원님께서 사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과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개사과죠 그게! 뭐를 줘버려요? 개나 줘버리라고요! 네, 주 의원의 근무 시간 중 뻘짓거리, 이거는 고 이대준 씨를 겨냥한 막말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서해 공무원 유족에는 가슴 아프고 탈북 어민들에게 살해당한 북한 유족은 생각 안 하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두 건을 좀 연관짓기는 어렵지만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국감장에서 나오는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면 얼마나 막말을 잘하는가, 뭐 그걸 아마 국민들이 판단해보고 뽑아야 되는 것까지 정말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북한이 보면 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성명을 낼 때 내부적으로 그 욕설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 어떤 하는지 그걸 해서 우리 성명서를 쓴다라고 그러는데 그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이런 거 다 어떤 면에서 북한에서 이제 거쳐서 하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 국회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아마 이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는 최근에 보면 북한 이제 황희 의원이 이제 문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해 공무원의 유족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탈북 했던 어민들의 살해당했던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해봤냐, 유족 생각해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 그런 이야기 듣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 차원의 인권 이 북한에 대한 인권 규탄 성명할 때 문재인 정부 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요? 그걸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무슨 유족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좀 막말을 하면 국회 윤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리인데 근데 문제는 다 윤리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2024년 4월 총선에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정말 국회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막말이 있었는데 물론 권성동 의원도 뭐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 황희 의원 얘기랑 또 이런 국감장 현장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의원의 뻘짓거리 이 얘기도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망하신 분이 단순 실족으로 표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면 정말로 대단하게 슬픈 일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월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슬픈 일이지만 월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줄 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월북인지 사실상 표류에 의한 사망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수부 장관상을 치르고 또 공상 처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유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서로 간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께 진심으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면 이분께서 정말로 실족을 해서 표류한 건지 월북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고 나서 그것에 대한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희 의원이라든가 뭐 주철은 의원도 이런 취지에서 말은 했겠습니다만 그 표현이 뻘짓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용보다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런 강력한 발언들, 권성동 의원이나 김도 위원장이나 국감에서의 어떠한 태도라든가 비판하는 것들, 그리고 또 혀 깨물고 차라리 죽지, 뻐꾸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교나 안보, 그다음에 특히 어떤 품격에 있어서는 보수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결국엔 탈북 어민 송환 사건이든 서해 공무원 사건이든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초당초 상관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적 보완을 하셔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하자면 말이죠. 지금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서해 공무원 시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치가 죽어갈 때 화형을 당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보고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려내라 하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돌려보내기를 요구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그 나한테는 정말 누구도 서해 국민 이시로 봤을 때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한테는 정말 국가가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죠.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자, 친일 국방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대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 했습니까? 이 북한의 도발에부터 대응하기 위한 훈련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라면 누가 피해자인가요? 대한민국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동맹국가, 우방국가 함께 훈련하는 게 이게 왜 극단적 친일이죠? 더군다나 독도 근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전이 서울 근교입니까? 서울과 대전 간에 한 160km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도와 이제 훈련 기간 160km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본토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독도가 그러면 일본 근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정말 놀라운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헌법상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민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과 그다음에 이제 반일과 이 양자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마 본인은 반일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아내야 되는 게 자유민주 체제를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아닌가요? 국가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일, 친일 따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유럽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토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즉 공동의 전인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쟁이 나면 앞으로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중요한 병참기지 역할, 그다음 지원군이 오는 역할, 오키나와에 지금 25,000명의 해병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될 게 바로 이 해병대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해병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요? 저는 정말 이 인식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정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노무현 정부 때 입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친일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득력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도발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 때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문화 교류 협력도 잘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일본이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오히려 갈라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일 외교 백석 지금 기시다 총리가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외교에 있어서도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을 적대적인 관계로서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블랙리스트로 가두고 있고요.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고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일본은 전쟁 헌법을 통해서 군사주의와 제국주의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군이 자위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우리가 한국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의문의 제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도 좋지만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도 대응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현무 2시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가상의 적을 향해서 날아갔어야 되는데 강원도를 향해서 날아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참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력 강화를 좀 차분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말씀에 대체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 동맹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의 군사 협조를 받아서 같이 훈련하는 거 이 자체가 친일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국가 영토를 국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네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념도 따로 없는데 여기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친일 국방이다. 그런 이재명식 표현을 빌리자면은 저는 친북 국방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문재인 정권 내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고 그 사이에서 북한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발사하고 핵 기술의 고도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핵의 공포를 갖다가 지금 견뎌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식 표현을 빌리자면은 친북 국방 때문에 이 상황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구 국방 때문이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 외교는 좀 초당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펼쳐 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은 결국 일본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서로의 아킬레스건이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는 발언하셔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게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가 첫 번째 되는 것도 우려하고 그럼 자위대가 들어온 것도 우려하는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감정, 아직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를 해서 독도 인근이 아닌 제주도 인근으로만 자위대 그 활동 반경을 좀 제한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죽장가 얘기를 하잖아요. 죽장가는 잘 아시겠지만 동학 농민 운동에서 그 어떠한 탐관 운이들의 포커에 한 거에서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 선정이라든가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요, 급이 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국가의 안위가 제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현재가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협받고 있는데 당연히 외국과의 문제는 있죠. 일본과의 문제 풀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현재를 갖다가 무시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북한에 침략받더라도 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움이 되지만 도움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과연 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자, 마오쩌둥도 국공합장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협조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니 이 훈련이라는 건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지금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내려오지 제주도로 지금 내려갑니까? 그 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동해상에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극단적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자. 저는 정말 이런 인식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과연 이런 인식이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민주당 분들 다들 인식인가요? 저는 그걸 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토론을 했으니까요. 뭐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죠.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상 반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이 얘기 안 했는데 반대로 나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가 원래 대선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문이고 후보 때는 공약으로 했던 구체적인 그 인수위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진짜 폐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이 있었다가 이거를 최근에
외교 안보적 상황이라 어떤 상황 국면을 위해서 카드로 꺼낸 게 아니냐는 그런 아마 의혹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네. 특히 근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게 유엔에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장애인 같은 이런 정부 부처의 개설을 오히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네. 권고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런 여가부를 21년 만에 폐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국제적 상황과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논란을 낳는 발언을 들고 나오는 것은 또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여론 조성을 위해서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강경한 발언들에 좀 정치적 셈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사법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비롯됐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왜 다 떠안습니까? 아니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이걸 당 차원에서 떠안는다?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차원에서 대변인이나 당 차원의 많은 분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셨고 당대표도 되셨겠죠. 그렇지만 민주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혐의가 드러나면 네. 나중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되어버려서 유죄가 난다 그러면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자,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 개인 변호사가 입장을 내고 개인 변호사가 사법적인 문제를 대응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걸 왜 당 차원에서 자꾸 당을 끌어당기는가? 결국 이걸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좀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했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죠.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책임이 적지 않다. 이게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서 좀 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게 일단락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의존했던 사법부의 판단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본인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 이승민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 막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징계 안 하나 이런 말을 했고요. 반면에 홍준표 시장은 당 중진들이 당을 좀 흔들고 당대표 후보로 설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서 보시기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 생각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같이 하면서 반면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당 대표에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와 자신에 대한 당대표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가처분을 했고 승소를 했는데 또 다른 또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가처분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모두가 거의 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좋은 것인가.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서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고 여야 모두 떠나서 예.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좀 역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예. 총선에 발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누구도 탈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글에다 썼단 말이죠. 네.
본인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상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러면 전당대회 때 유승민 대표가 나오면 지원합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당원 가입을 촉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탈당하지 말라는 거는 내 세력이 많다라는 걸 좀 저는 어떤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썩 그렇게 새롭게 입당한 분이 많지 않다라는 지금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 새로 가입한 문제 전체의 문제고 이 세력을 세력화해서 예. 결국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네네. 뭔가 당권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것이다라는 저는 시사점이라고 봐요. 어.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것들과 연대감이 형성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무리당을 쓰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의견과 견해 같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낸 대통령을 향해서 신군부다. 당신은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양두구육 했다. 예. 배고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한 집단 내에서 용인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에 징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도 그런 판단을 저는 내리실 거라 봅니다.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틀 속에서 보면 과연 당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예.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부분들을 과연 차기 당대표로 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들은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